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기초학력 문제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력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학력이 부재하고 있다라는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정현입니다. 학교에서는요, 학력관리 부장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올해로 19년 차가 됐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아이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태령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루하루 수업을 하면서 고민만 늘어가고 있는 교직생활 5년차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령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민이 매일 들어가고 계시다고요? 예. 그 고민이 아마도 학력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윤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처음 교단에 선 정윤주라고 합니다. 중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1년 차. 네, 맞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년 차 때.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지는 것 벌써 같습니다. 그러면 전 19년 차인데, 네, 기대하셨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도 많이 있죠? 네, 맞아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도 좀 많아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런 고민 대방출을 전체적으로 듣고 싶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학력과 관련된 이야기로 풀어가 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더 재미나게, 더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그때는 했었던 그 것 같습니다. 고민이 어떻게 놀까였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까에 대한 예, 고민이 맞습니다. 있으신 거죠. 예. 우리 윤주 쌤은 저도 김태령 선생님과 비슷하게 약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놀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그러면 아이들이 잘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기초학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예. 저도 지금 19년째 교직에 있는데 기초학력 업무를 사실은 10년 전에 가장 좀 크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거 자꾸 라떼는 같은 얘기가 나와서 좀 뭐한데 전국 단위의 학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초학력 평가가. 그래서 학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성적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들어갔어서 그때는 이제 관리자분들께서도 아주 예민하게 성적 잘 나와야 돼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해서 갔었던 때인데 지금은 또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기초학력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아이들도 관심은 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김태령 선생님 어떤 거 배워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 어쩌면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아줄까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했을 때도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답을 줘야 될지 좀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윤주쌤도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학교에 가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적용하실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모듈들을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신 파트도 있을 겁니다. 이번 모듈에서는요, 정확하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학력의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그래 이런 아이가 우리 교실에도 있지 혹은 있었지를 떠올려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시고요. 또 이후에 이어지는 훌륭한 강사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바로 잡아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사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성적을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온 것 같던데 네. 특히 국어와 수학 과목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필기도 열심히 하고 네. 시험 전에 거의 밤을 샜어요. 그런데 공부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공부한 교과서 좀 볼 수 있을까? 아니, 전체 밑줄을 다 그은 거니? 네. 다 중요한 것 같아서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수업하는 내용은 잘 이해되니? 수업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려고 하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예. 저런 경우 너무 많죠.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전 저 장면 보면서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아이들은 줄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밑줄을 쭉쭉 다 그으면서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뭐한 얘기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디에 밑줄을 그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실 때들도 어떻게 줄 많이 그으셨나요? 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줄 긋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그 줄 긋기 바빴다는 것이 아마도 핵심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학생들은 또 필기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예쁜 펜으로 핵심적이지 않은 거에다가 막 여러 문양들을 넣고 있는 거를 보게 되는데, 지금 김세령 선생님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게 바로 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 때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수용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어떤 대상의 내용들을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청각,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이런 인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계속 안 나오고, 우리 또 뒤에 이어지겠지만 이런 인지적인 부분이 안 되는 친구들의 경우는 나중에 좌절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금 뭐 정확한 얘기를 안 들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명쾌한 해답을 해주지는 못하고, 다만 너는 공부를 그럼 어떤 식으로 했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선생님 저는 어저께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라는 답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 새벽 2시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니?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뭐 휴대폰을 만졌다거나 또는 뭐 친구들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았다거나 그런 식으로 실제 학습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저는 느끼곤 했었습니다. 맞아요. 실제 학습 기간, 올해는 앉아 있었지만 공부를 안 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 있는 공부가 필요한 건데, 우리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인지적 기능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지각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수용하는 게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시각적인 것에 뭐 다른 데 또 뭐 정신이 팔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청각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심해지게 되면 그거는 전문적인 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더 놀라운 거는 너무 많은 자극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공부하는 아이들 꽤 많죠. 네, 많이 보셨을 때. 네. 근데 이거는 뭐 개인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가 더 잘 돼요라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도 보면 너무나 많은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빼보고 공부해 볼래? 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는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거 자체가 휘발이 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암기를 쫙 했는데 이게 다음날 머리가 하얘지거나, 근데 이런 부분은 뒤에서 설명될 지능하고도 살짝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인지적 특성으로 보셔야 되고. 자, 제가 좀 난처한 질문 해볼까요? 우리 기억의 단계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망각곡선 혹시 기억나실까요? 누굴까요? 5년차 되시면서 벌써 망각이 당연한 겁니다. 망각이 이루어진 게 당연한 거고, 1년차시니까 혹시 기억나실까요? 근데 저 1년도 안 지났는데 왜 망각이 일어났죠? 자,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망각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에빙하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망각 곡선에 따르면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것도 아니고 계단식으로 툭툭툭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득했었던 인지 과정에서 얻었던 게 유지가 되지 않고요. 어떤 강화를 해주거나 다시 복습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나중에 이제 솔루션에 대한 건 따로 얘기하겠지만 인지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에는 이런 망각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접근해 주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번엔 지적 수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편에서는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지금 아까 보셨던 사례의 경우가 해당이 될 텐데요. 이거 이외에 조금 특수 대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적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진단을 했을 때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따뜻한 조언 그리고 반복 학습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얘기해드린 기본적인 지적 능력인 거고 교과별로 또 학습 기능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중등과 초등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교과가 나눠진다는 거죠. 초등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이걸 접근할 수 있는데 각 교과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교과 학습이 달라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국어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 기능이 다를 수 있고 수학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또 체육교과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교과 학습 기능이 개인별로 떨어질 경우에는 접근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초학습 능력 그리고 교과별 학습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처리하는 능력도 우리 아이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배웠던 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인지적인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사례에서 살펴봤던 친구의 경우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좋은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학습 시간을 더 늘려볼래 밤을 새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지적인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정확히 잡아주시고 어떤 감각의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어폰 빼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주변이 시끄러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교과학습의 기능은 우리 중등에서는 최대 강점이 그거 같아요. 교과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이 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될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 해결의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정확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처리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노출시켜줘서 거기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인지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 딱 만나셨을 때 기초, 그다음에 교과, 정보 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야, 너무 힘들어하네. 잠깐 복도에서 이야기 좀 할까? 나머지 친구들은 지금 나눠준 학습지를 각자 풀고 있어요. 집중을 많이 못하네. 어제 잘 못 잤니? 아니요. 저는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고 그냥 다 귀찮아요. 공부를 차근차근 했는데도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니?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수업도 듣기 싫어요. 영미가 흥미가 없구나. 그래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니? 어차피 들어도 모르겠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저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도 휴대폰만 하게 되고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좀 분명히 달라요. 앞에 처음 봤던 남학생하고 지금 본 여학생 저는 이제 살짝 울컥했는데 어떤 기분 드셨습니까? 윤주쌤? 저도 저런 학생들을 본 적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공감도 되면서 빨리 그 해답을 좀 찾고 싶어요. 많죠 저런 아이들. 네, 엄청 많아요. 모두 하기 싫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 부족이다. 그렇게만 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너의 노력이 항상 부족해. 조금 더 열심히 해. 그런 식으로만 말을 했지 뭔가 좀 세부적으로 이 학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은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처음 나왔던 남학생은 노력을 했는데도 안 돼서 그저 안타까웠는데
얘는 살짝 미울 수 있는 거예요. 의욕도 없고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보통은 생각할 때 이런 케이스들이 더 지도하기는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해라고 하는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난처할 것 같아요. 김태현 선생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그냥 공감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감만. 제가 뭐 이렇게 학생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보다는 이 학생은 뭐 의욕이 없다거나 굉장히 불안해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 감정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고민이 되시는 지점일 텐데 이렇게 무기력한 아이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부터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바로 동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동기는 크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내적 동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적 동기는 강화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뭐 이렇게 줄게 라고 하는 우리 토큰 강화 기억나시죠? 뭐 했을 때 이 포도딱지 같은 거 주고 그랬었던 내용들인데 제가 동기와 관련해서는 좀 흥미로운 연구를 과거에 한번 진행한 적이 실제로 있는데 학업 성취도를 기준으로 나눠봤습니다. 최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으로 나눠서 동기를 성향 분석을 해보고 절대적인 동기 지수를 조사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석사 때 진행했었던 연구인데 전제로 두었었던 건 뭐냐면 상위권 학생은 내적 동기가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고개가 일단 끄덕여지시죠. 네. 뭐 알아서들 할 것 같다. 그리고 하위권 학생은 내적 동기가 너무 낮아서 외적 동기만 주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갈수록 하위권은 동기 자체가 너무 부족할 것이다. 내적 동기는 특히 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 반대인가요? 논문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상위권의 경우 물론 동기가 높긴 높습니다. 절대적인 수치가. 그런데 외적 동기도 중요하게 작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에 기대하기가 어렵고 잘하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의 외적 동기를 강화를 시켜줘야지 나오는 거였고요.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놀랍게도 동기 수치는 낮긴 한데 외적 동기가 의외로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를 이제 질적 연구로 넘겨서 봤었더니 작은 학습 활동에서 본인이 성취했을 때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심각했었던 건 중위권 학생들이었는데 중위권 학생들은 우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좌절 경험이 있어서 동기 자체가 떨어지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상위권으로 도약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실 상황 속에서 공기 같은 존재처럼 본인들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이들 동기가 없어서 저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의욕 자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학습 활동자 할 때 맨 앞에 동기 유발 요인을 넣긴 넣죠. 근데 그게 과연 친절한 동기 유발이었는가는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이런 동기에 대한 것 결국 흥미랑도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동기가 안 생기는데 흥미가 있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그 재미 요소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까 사례에서 봤던 친구처럼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핸드폰이 훨씬 재밌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동기에 대한 부분을 이 아이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는 또 외적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적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그 동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시면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 정말 뭐 젤리를 좋아하는 아이다 그러면 젤리를 구비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잘하면 이런 강화를 해줄게. 그게 아니라 바로 뒤에서 이어지는 그 무기력한 경우들 이제 무력감 성공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맨날 풀면은 다 그냥 틀리고 근데 하나 맞았을 때의 쾌감이 있는 거예요. 또 체육 수업 해보시면 더 잘 아실 텐데 이 본인이 못하던 거를 계속 지키면은 싫죠. 예, 맞습니다. 앞구르기를 할 수 없는데 매트에서 계속 이번엔 뒤로 굴러볼래 옆으로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제시해 주는 것. 근데 어찌됐건 이번 사례에서 봤던 경우는 정의적인 차원에서의 첫 번째 동기 요인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했었던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의적 영역을 얘기할 때 또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자아 개념,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에 관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기 자신이 인식할 때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활동들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잘할 수 있는 존재야, 잘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공감되실 텐데 우리 첫 촬영이시잖아요. 예. 아까 저도 대기실에서 뵀는데 불안하셨죠? 예, 많이 불안했습니다. 정의적인 특성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학습 불안은 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활동 중에서 발표 수업이 있는 경우는 발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울렁증이 막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기실 저한테 저 떨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불안의 요소들을 감지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소시켜주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의적인 차원,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동기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보니까 다르죠, 굉장히. 예. 그냥 의욕 없는데 얘는 불안일 거야 라고 접근하면 그건 또 잘못된 접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 정의적인 요소들 선생님들께서도 하나씩 적용해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맞는 해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례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테니 각자 정리해 보도록 해요. 형성평가 질문들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아, 벌써 정리 다 했니? 당연하죠. 저는 원래 다 잘해요. 대단한걸? 이따 형성평가도 잘 풀도록 해. 분명히 다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자감 혹시 무슨 뜻입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닐까요? 그냥 젊은 척했는데 잘 안 쓰죠 요즘 젊은들. 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우리 지금 사례에서 본 학생은 분명히 이런 애들 많아요. 저 다 했어요, 뭐 완벽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백지 상태인 경우들인 거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뭐 평가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 뭐 나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산만하다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교실 어떤가요, 김태형 선생님? 사실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딱 했다가 시작했는데 꼭 한두 명의 학생들이 그 분위기를 흐트리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의력을 금방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 가만두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경우 많으시죠? 수업 진행 자체도 어렵고. 네, 맞아요. 저희 반에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못하는 남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실을. 네, 그래서 걔가 딱 떠올랐어요, 이 사례를 보고. 근데 그러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방해가 많이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방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지만 ADHD까지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참 이런 고민을 많이 토로하세요. 이제 주의력이 없고 막 과하게 움직이고 좀 심한 경우는 반항하는 경우들도 예, 맞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수업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난 더 들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교권이 있으신데 그 부분을 좀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는 특성은 바로 세 번째 행동적 특성인데요. 처음 살펴봤었던 인지적인 부분, 두 번째 정의적인 부분, 세 번째가 바로 행동적 특성입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이제 주의력 부족이죠. 이제 주의가 산만하고 막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히 자기는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전달하는 핵심적 개념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하고는 살짝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도와 관련된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과한 행동들, 그다음에 막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매체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집중을 못하는 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래도 저희 때는 죄송합니다 저희라고 해서 저희 때 저도 저만 할게요. 저의 경우는 그래도 52시간짜리 영화를 그냥 앉아서 쭉 볼 수 있었는데 세대가 내려가면서 50분 드라마 그리고 또 더 젊은 세대에선 테드 강연 18분 정도의 강연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너튜브에 5분 정도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은 뭐 몬톡해가지고 10초 정도의 집중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매체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런 주의력 결핍에 대한 부분은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던 거죠. 반항과 거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경우는 특히 수업 진행 자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완전히 진이 빠지시고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수업하기가 어려워 이러신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은 또 나름의 이제 솔루션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행동적 특성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반적 범위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기초학력에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그 유형들은 전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형성평가 한번 해야겠지요. 세 가지 특성, 김찬현 선생 첫 번째 뭐였었죠? 인지적. 잘 들으셨네요. 인지적 특성에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두 번째는? 정의적. 네, 다행입니다. 다 불러주셔서. 정의적 특성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답하겠습니다. 행동적 특성의 문제들이 있었죠. 이렇게 유형별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 따로따로 가지 않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요 단순하지가 않고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시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여러 동료들 그리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이런 진단 도구들이 분명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서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해법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어떤 프로그램 해보신 김태현 선생님 소감 듣고 가보겠습니다. 예. 그 전에는 제가 단순히 기초학력 대상의 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을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으로 구분을 해서 제가 해답을 찾아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전문가 느낌이 물씬 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주 쌤. 저도 되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하고 재미있었어요. 근데 저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중에서 두 번째, 정의적에 대해서 많이 알아간 것 같아요. 그 동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복도도 주는 것만으로도 기초학력을 확보하고 기초학력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나왔던 사례들 우리 현장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측면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들으셨던 내용들 우리 아이들한테 대입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